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여름 중국 허베이성에 살고 있던 50대 여성 티엔 위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딸이 포도막염을 진단받은 거예요. 포도막염이 뭐냐? 눈 속 깊은 곳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심각할 경우 실명으로 이어져요. 치료를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장기적으로 투여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면역 기능이 점차 떨어지면서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됐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다시 망막을 감염시켜서 염증과 괴사가 생겼고 동시에 시력까지 빠르게 저하되었죠. 이쯤 되니까 약물 치료로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유일한 방법은 수술이었습니다. 망막 유리체를 제거하고 염증과 괴사 조직 도려내고 항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는 어려운 방식이에요. 말만 들어도 고난이도의 수술이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의사는 중국에 단 2명뿐이었습니다. 먼저 베이징 차오양 병원에 있는 39세 타오용 씨, 타오용 교수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그의 스승 리 샤오신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리 샤오신은 몇 년 전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타오용 교수가 유일했죠. 잠시 그에 대해 알아보면 그는 중국에서 신이 내린 안과 의사다라고 불렸습니다. 베이징대에서 박사학위 끝냈고 이후 독일로 가서 첨단 안과 기술을 익혀와요. 37살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요. 차오양 병원 안과의 주치의가 되었고요. 특히나 그는요. 포도막염을 전공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안과 분야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 연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재발도 쉬워서 의사들이 분쟁에 휘말리기 쉽다 보니까 다들 좀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타오용 교수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소문이 났고 이후 병원에는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몰려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좋은 의사였습니다. 그 수많은 환자들을 보기 위해서 밥을 거르기 일쑤였어요. 하루에 많게는 8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저는. 그리고 지난 12년간 15,000건 이상의 수술을 했죠. 그만큼 개인 생활 없습니다. 가족을 돌볼 새도 없이 바빴는데요.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아예 일주일간 입을 옷을 다 챙겨서 병원에 그냥 상주를 했대요. 주말에나 겨우 집에 가서 어린 딸과 시간을 보내고요. 그야말로 정말 환자를 위한 희생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의 명성을 잘 알고 있던 티엔 씨는 내 딸을 살리기 위해 병원 앞에서 노숙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겨우 예약 날짜를 잡게 돼요. 하늘이 도왔는지 얼마 안 가 수술 예약까지 순조롭게 잡혔습니다. 그러던 2020년 1월 20일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을 4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타오용 교수의 예약은 꽉 차 있었어요. 그날은 월요일이었는데 곧 명절도 있고 해서 타오용 교수는 오늘 진료를 끝내고 이례적으로 집에 갈 예정이었죠. 오후 2시였습니다. 티엔 씨와 딸이 7층 진료소에 들어왔어요. 이날은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진료를 보는 날이었죠. 자, 그렇게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이 새치기 하지 마요! 막 이러면서 다들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이제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려는데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옥에 나 떨어져! 칼을 든 괴한이에요. 그가 이 진료실에 있던 타오용 교수를 그냥 습격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도 자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왼팔을 들게 되거든요. 이때 칼날이 팔을 찔러버립니다. 또 이 괴한의 공격을 막으려다가 옆에 있던 간호사도 상처를 입어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는 남성이 또다시 교수를 공격하려는 순간 이때 환자석에 있던 티엔 씨가 재빨리 가더니 타오용 교수를 감싸 안습니다. 왜냐? 그녀에게 이 남자는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남자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괴한을 막아선 거죠. 딱 이제 막아서면서 선생님 도망가세요!
이때 TNC가 손을 찔려요. 그렇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교수는 도망쳤고 복도를 나가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비명에 마침 옆 진료실에 있던 리우핀 교수가 뛰쳐나와요. 추가 공격을 막아야 하잖아요. 아니면 더 이 복도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맨손으로 괴한과 대치하게 돼요. 이때 리우핀 교수의 귀의 절반이 잘리고 또 손가락도 잘립니다. 그날 괴한은 정말 뭐에 홀린 사람처럼 오직 타오윤 교수 한 사람한테만 집착했어요. 계단으로 도망친 그를 괴한이 끝까지 따라갔고요. 급기야 목과 머리까지 3번의 공격이 더 이어졌습니다. 타오윤 교수는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 뛰었지만 결국 6층 계단에 주저앉았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마침 병원에 택배 배달을 맡던 남성과 괴한이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괴한을 저지합니다. 잠시 후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면서 드디어 이 죽음의 질주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타오윤 교수는 바로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빠르게 수술이 진행되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요. 왼손 골절뿐만 아니라 신경과 근육, 혈관이 모두 파열됐습니다. 40반을 넘게 꿰맸는데 가장 심각한 건 목과 머리에 가해진 공격이었어요. 척추에서 0.5cm 떨어진 아슬아슬한 곳을 다쳐서요. 이것 자칫하다간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다른 상처 또한 대동맥에서 겨우 1c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깊었다면 그냥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거예요. 8시간이 넘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타오윤 교수는 2주간 혼수 상태에 빠졌죠. 그리고 드디어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목숨을 건졌다는 기쁨도 잠시, 현실에서 그는 외과 의사로서의 삶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왼팔이 너무 많이 손상돼서 주먹도 쥘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과 수술은 현미경 보면서 아주 조심하고 세밀하게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타오윤 교수는 그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데요. 더불어 오직 그에게 희망을 품고 있던 환자들도 이제 수술을 못하니까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쯤에서 도대체 그 괴한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우선 범인은 36살의 남성 추이청거였습니다. 놀랍게도 타오윤 교수의 환자였죠. 그는 선천적으로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의 고도 근시를 앓고 있었어요.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에게 2-3번 수술을 받았는데 마지막 수술이 실패하고 말았죠. 동시에 눈 망막 바로 아래에 혈관이 밀집된 맥락막, 여기에 출혈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합병증으로 시력 손실은 물론이고 이게 거의 실명으로 직결되는 수준이에요. 태생적으로 이 남자가 또 망막까지 얇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그 망막과 유리체를 미세하게 분리하고 또 출혈을 제거하고 안압을 조절하는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수술이죠. 게다가 성공을 하더라도 시력을 완전히 되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낙담하던 그가 여러 병원을 찾아갔는데 모두 못한다, 거절했어요. 마지막 타오윤 교수를 찾아갔죠. 근데 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성공률이 굉장히 낮지만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수락을 하게 돼요. 동시에 환자님, 이건 당신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시력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수차례 고지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술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큰 돈이 드는 수술일 거 아니에요. 근데 추이청거가 돈이 없대요. 그러자 교수가 자기 사비를 털어서 지원합니다. 전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해요. 아무래도 타오윤 교수한테는 이 수술을 한번 도전적인 과제로 맡아보고 싶다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까지 내서 한번 해보자 한 거죠. 무려 4시간 반 동안의 수술이 진행되었고 다행히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회복을 끝낸 추이청거가 붕대를 풀게 돼요. 사물이 약간 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때 타오윤 교수가 말했죠. 저희가 수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력은 0.4까지 회복이 되었어요.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추위청고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선생님, 전 흐릿하게밖에 안 보여요. 이거 수술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전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저 수술비 환불해주세요. 아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더니 이런 거겠죠? 이후에 그는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하면서 교수와 병원 측에 항의합니다. 근데 너무도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병원 측은 환불은 안 된다 거부했죠. 그러자 타오윤 교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방해합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결국 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타오윤 교수가 수술비 전액을 자비로 환불해 줍니다. 하지만 추이청과의 욕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눈을 만들어 놨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평생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 이번 건은 타오윤 교수도 완강히 거부하면서 내가 미리 말을 하지 않았냐. 이건 어려운 수술이고 시력 회복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하지만 추이찬권은 분노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쳐들어가서 진료 중인 교수를 공격하는 그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중국의 내노라는 유능한 안과 의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환자들도 희망을 잃었고요. 여기서 잠시만 타오윤 교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사건 후에도 그는 범인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퇴원 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를 미워하진 않지만 용서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자수성가한 스타일입니다. 어릴 적 시설이 열악한 그런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당시 유행하던 트라코마에 걸려서 거의 실명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근데 바로 이때 한 의사가 손길을 내밀거든요. 그는 시골 지역을 돌면서 가난한 농민들을 돕던 착한 의사였습니다. 여기에 큰 감명을 받은 타오윤 교수가 안과 의사를 꿈꾸고 결국 이제 베이징대에 들어가서 착한 의사가 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의사가 아니라 정말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죠. 그 한 예로 그 정교한 수술 기술을 익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시장에서 돼지 눈을 사다가 매일같이 연습했다고 합니다. 또 전문의가 된 후에는 농촌 자원봉사도 게을리 하지 않았고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요, 2,000건이 넘는 백내장 수술을 자비로 감당했는데 정말 대단하죠. 영웅 수준이에요. 그만큼 타오윤 교수가 공격을 당했다,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못한단다 라는 소문에 많은 환자들이 정말 그에게 선물과 꽃과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타오윤 교수는 부상을 당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수술은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게 되죠. 그건 바로 연구였습니다. 안과 질환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그거에 맞는 발전적인 치료법을 연구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 그가 개발한 기술로 인해 6만 명 이상의 환자가 질병의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전국의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5년 2월 타오윤 교수는 사고 4년 만에 메스를 잡게 됩니다. 눈에서 뼈가 자라나는 희귀병을 가진 남성이 있었는데 그를 치료하기 위해 타오윤 교수가 나선 거예요. 왼손은 제대로 쓸 수 없으니까 최대한 오른손을 사용해서 수술을 했고요. 68개의 뼈 조각을 성공적으로 제거하며 수술을 마쳤습니다. 또한 그는 지난 몇 년간 안과 의사 배출에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젊은 의사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죠. 반면 범인 추이 청구의 끝은 비루합니다. 2021년 2월 인민법원은 그에게 고의 살인죄를 적용했고요. 특히나 의료 공공장소에서 칼을 휘두른 그 점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포함된 사형이 선고됩니다. 와우,
역시나 중국이네요. 사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피해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고형인 사형이 내려진 거죠. 유예기간 2년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기간만 사형이 면제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시력을 되찾았다는 기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은인에게 복수를 꿈꾼 범인, 앞으로 그에게 평안은 절대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던 2018년 12월 31일 서울시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강북 삼성병원은 이날도 어김없이 많은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44분쯤 거의 외래 진료가 끝나갈 무렵이었죠. 병원 정신과 접수처에 한 남성이 다가와요. 그는 오랫동안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던 환자 29살 박 씨였죠. 직원에게 오늘 당장 진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요. 참고로 양극성 장애라는 건 기분 장애의 일종입니다. 우리에겐 조울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조되는 조증과 우울증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예약을 해서 날짜가 잡혀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날은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진료가 거의 끝난 상황이었죠. 직원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환자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담당 교수는 선뜻 그의 진료를 봐주기로 결정합니다. 환자를 배려하는 측면이었겠죠. 환자 박 씨의 주치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진료에 앞서 박 씨가 먼저 이 병원 절차에 따라 기본적인 신체 계측에 나섰어요. 키 재고, 체중, 혈압을 측정하는 과정이요. 이게 끝나고 안내를 받은 후 진료실로 들어섰고 임 교수 앞에 앉게 되죠. 의사는 박 씨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건넸고요. 요즘 기분은 어떠세요? 평소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으세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환자와 흔히 나누는 대화였고요. 그렇게 약 4분 정도 지났을 무렵 박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진료실 문을 잠가요. 뒤를 돌아서는데 품 안에서 꺼내든 물건은 길이 33cm가량의 칼이었습니다. 곧장 박 씨가 흉기를 휘두르면서 임 교수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너무나 돌발 상황인데요. 임 교수는 침착했어요. 그는 일단 바로 옆에 다른 진료실로 이어지는 옆문을 통해서 복도로 나오는 데 성공해요. 그러면서 주변 간호사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죠.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던 사람들이 뒤늦게 칼을 들고 있는 박 씨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임 교수는 아주 차분하게 대처했어요. 우선 흥분한 박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또 동시에 사람들이 잘 대피를 하는지 보는 것도 잊지 않았죠. 박 씨는 임 교수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시퍼런 칼을 든 채 그냥 무작정 임 교수만을 노리는 거예요. 몸을 막 피하고 있던 임 교수가 그만 3층 접수처 근처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를 향해서 박 씨가 무참히 칼을 휘둘렀고요.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게 눈 깜빡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박 씨는 수차례 공격을 했고 병원 복도에서 임 교수는 피를 많이 흘리면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오후 5시 51분 그는 같은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어요.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고 범인 박 씨를 긴급 체포하게 되죠. 임 교수가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병원 내에 흉부외과 팀이 다 투입이 돼서 그를 살려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정지가 온 데다가 심장의 주요 부위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아주 위중한 상태였어요. 결국 그는 공격을 당한 지 1시간 반 만인 저녁 7시 30분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정확한 사인은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그리고 심장 파열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추후 경찰이 분석한 복도 CCTV 화면 이걸 보니까 임 교수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비명을 막 지르면서 도망가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간호사들과 아예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혹시나 이들이 공격을 받을까 싶어서 나온 행동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 사망하신 임세원 교수는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애초에 그가 예약도 없이 불쑥 찾아온 환자를 봐준 것도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그의 전문 분야는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그리고 자살 예방. 생전 그는 자신 또한 우울증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었고요. 2016년에 나온 책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렇게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진료를 봐주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성실히 근무를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범인 박 씨, 그는 담당 의사였던 임 교수를 칼로 찔러 살해한 점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은 녹록치 않아요. 일단 구체적인 살인 동기가 이게 쉽게 밝혀지지가 않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 머릿속에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임 교수는 전혀 경비를 호출한 사실이 없어요. 망상에 빠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날 박 씨가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알아볼까요? 사건 당일 그는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한 뒤 택시를 타고 강북 삼성병원에 도착합니다. 이주엄으로 봤을 땐 계획범죄의 무게가 실려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분명 정신질환 환자였다는 점이에요. 박 씨의 과거 진료 내역을 좀 보니까 그가 망상 때문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임 교수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 그저 망상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 씨와 피해자 임세원 교수의 악연은 2년 전인 2016년 9월에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 박 씨는 정신질환이 점점 심해지면서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걸 참다 못한 여동생의 신고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동의하에 강북 삼성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돼요. 그때 주치의가 바로 임세원 교수였습니다. 경찰은 이 박 씨가 자신을 치료하려고 했던 임 교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이거라고 추정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강제 입원시켰다고 생각을 해서 앙심을 품었던 거죠. 과거 입원 당시에 그는 자기 머릿속에 폭탄 장치가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했는데요. 동시에 자기 자신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었고요. 박 씨는 임 교수가 자신의 상황을 몰라준다라는 점에 원망하면서 점점 분노를 쌓아오더니 결국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경찰이 판단한 사건의 전말이에요. 와, 이게 정신질환자의 살인, 이게 정말 답이 없어요. 2019년 4월 범인 박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날 재판에는 그의 어머니, 모친 최 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장애에 대해서 진술했어요. 그 증언을 좀 들어보면 박 씨는 5살이 될 때까지 자폐 증상을 겪었고요. 또 이혼한 남편, 즉 박 씨 친부가 평소에 막 칼을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렸는데 그 모습을 어린 박 씨 또한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청소년 시절이 되어서 박 씨는 학교에서 내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좀 불가능했고 더 큰 문제는 상습적으로 어머니 최 씨를 폭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후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죠. 그리고 나서 퇴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세가 계속됐어요. 사실 여기서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상하셨죠? 박 씨가 지급받은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신질환 범죄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약 복용을 거부하는 거죠. 그가 임 교수를 살해한 사건 당일 박 씨가 병원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사실 가족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냥 혼자 찾아간 거죠. 체포가 된 이후에는 어머니 최 씨 면회도 거부했고요. 뭐라고 말을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시킨 일이다. 이렇게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이 시작됐는데 최후 진술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양손을 번쩍 들더니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죠. 아이고. 2020년 5월 박 씨에게는 임세원 교수에 대한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그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폭력, 장애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 발현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작했고 또 무엇보다도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25년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선고되었죠.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이 알려졌을 2018년 당시에는 박 씨의 범행에 대해 우리가 충격을 받기에 앞서서 좀 의아하다는 시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울증 걸린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게 가능해? 라는 아주 정보가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박 씨의 범행 동기가 양극성 장애로 인한 어떤 피해망상인지 혹은 조현병 발현에 의한 건지는 일반인들은 그 유형과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없다고 해요. 실제로 망상 증세가 없는 일반적인 양극성 장애의 경우에는 우울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의 증상은 거의 정신분열에 의한 망상 장애에 더 가까웠는데요. 전문가들은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무렵에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조현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이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조차 어쨌든 병원에 계속 오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다른 것도 아닌 병원에서 환자에 의해 사망한 주치의.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박 씨의 공격을 피해서 40m가량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안 요원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죠. 당시 병원에는 총 10명 정도의 보안 요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정작 정신병동이 있는 3층에는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 이후에 의료시설의 보안, 특히나 정신과가 있는 곳의 보안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거고요. 그 결과 동료를 잃게 된 의료계는 이 병원에 있을 법한 난동을 막기 위해 일명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했고 2019년 4월에 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을 폭행해서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중상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요. 특히나 의료인을 사망케 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실 이런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건 예방 차원이 아니라 처벌의 정도가 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법안이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 규칙에서는 100개 이상의 병상을 둔 병원에서는 보안 인력을 필수로 배치해야 한다. 또 비상 경보 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좀 더 안전해졌을까요? 마지막으로 임세원 교수가 사망했을 당시 유가족인 여동생 임세희 씨가 뜻밖의 호소를 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멈춰달라는 거였어요. 비록 그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유가족 당사자이지만 이 사회 모두가 결코 정신질환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죠. 여기엔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나 최근엔 이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그들을 우리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건 말도 안 돼요. 오히려 사회가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보호하고 또 철저하게 관리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범인 박 씨. 아무리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결코 자비를 베풀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관리, 또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이 제대로 인식이 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사회에 살지 않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